됐고. 자, 이제 도착 한번 어디냐? 과당의 문제. 제14장 과당의 문제. 과당대소의 특징은 과당의 문제나 앞장에서 설명한 설탕의 문제가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는 과당의 포도당과 대사적으로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포도당과 과당은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로 모두 6개의 톤수로 구성되어 화학식은 그렇지만 구조가 달라 서로 이성질체에 관계있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의 결합 상태나 일체 배치가 달라서 구조가 다르고 따라서 성질도 다른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앞장에서 설명한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이 1대1로 결합한 2탄당이고 전부는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다당류라고 할 수 있다. 포도당이 실린 분비를 자극시키고 단맛이 있어도 그리 강하지 않다. 그러나 이성질체인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대신에 단맛이 아주 강하다. 참고적으로 과당의 당지수는 19로 포도당의 100에 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이다. 과당의 단맛은 포도당의 2, 3배, 설탕의 1.7배 수준이다. 이런 과당을 좀 더 싸게 많이 얻기 위해 포도당을 효소 알칼리로 처리하여 액상 과당을 만들어서 각종 청량음료, 가공음료에 두루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단맛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매우 잘못된 가공식품의 문화이다. 액상 과당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리는데 과당 함유 비율이 50% 이하인 것을 포도당, 과당, 액당 50에서 90%인 것을 과당, 액당 90% 이상인 것을 고과당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전분을 사용해서 이런 액상 과당을 만들고 있어서 이를 따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속에는 포도당이 45%, 과당이 55% 비율로 들어있다. 한때 과당의 당지수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에 비해서 비만, 대사장애, 당뇨 등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당으로 알려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으로 홍보되었던 잘못된 시절도 있었다. 이건 역시 끊임없이 단맛을 추구하고도 애쓰는 어리석은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낸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 정보 중에서 대표적인 한 예였다고 생각한다. 실제 과학은 과당이 간에서 정성지방으로 전환되는 이율이 포도당보다도 3배 높기 때문에 비만, 대사, 장애 등을 일으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과당은 직접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는 않지만 함께 같이 들어간 포도당에 대해 인슐린 분비를 더욱 강하게 자극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액상 과당처럼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섞인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평소보다 더 많이 자극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빵만 먹는 것보다도 빵에 끓여 시럽을 갈아서 먹는 일이 인슐린 분비를 더욱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흡수된 포도당은 일단 간으로 가서 20%만 간세포로 흡수되고 나머지 80%는 전신세포로 분비되어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다. 물론 이때 사용하고 남는 것들은 글리코겐이나 정성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저장된다. 반면에 과당은 체내로 들어와서 거의 100% 간세포 속으로 들어가 대사된다. 그 이유는 과당을 흡수하는 당분 반체인 글루트가 간 세포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세포 속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에 사용된다. 이제 포도당의 분해 과정은 헥소키나제, 또 포스포플락토나제라는 두 효소에 의해서 피드백 제어를 받는다. ATP가 많이 생성되는 세포 내로 흡수된 포도당의 분해 과정을 억제시키는 네거티브 제어 장치가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오는 포도당은 글리코겐 합성으로 전정된다. 반면에 과당의 경우는 헥소카나제의 조정을 받지 않고 프로토카나제라는 효소에서 인산화된 뒤에서 알도라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거쳐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간다. 지방사 비그루산 아세틸 과당은 간에서 정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물론 공복 시에 포도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당이 해당 과정을 역으로 진행하여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유지시키고 ATP가 부족한 경우에는 과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포도당이 과당을 동시에 섭취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포도당이 먼저 해당 과정에 미토콘드리아 DC의 회로를 선점하기 때문에 과당은 지방 합성 쪽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CA 회로에서 남는 구연산이 다시 세포질로 빠져나와 아세틸시오이로 변화되고 여기서부터 지방 산 합성이 진행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과당을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레벨이 증가한다. 특히 과당을 포도당같이 섭취할 때 지방 합성이 3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과당은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들의 발현과 활성화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도 비만을 유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과당을 섭취하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은 물론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활성도 증가한다. 그래서 VLDL 레벨과 LDL 레벨이 증가한다. VLDL은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을 지방 조직으로 운반시켜주는 지단백이고 LDL은 간에서 생산된 콜레스테롤 말초로 운반시켜주는 지단백이다. 이들 레벨이 증가하는 것은 몸속 환경이 그만큼 염증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당은 단백질을 응화시키는 작용이 포도당의 7배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당화로 폐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콜라겐과 같은 피부 단백질의 당화 작용을 촉진시키고 뼈 속에서도 당화로 폐물을 증가시켜서 뼈를 약화시키게 만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당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여지는 않는다. 특히 간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서 간세포 내의 지방 적재되는 비알코올성 지방을 만들고 간 이외에서는 비만 대사근 또 암 등에서 포도당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에 대한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이 많아지면 간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간이 해야 할 나머지 많은 일들이 과당 대사에 영향을 받아 자료로 제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과당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에는 간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당이 간세포의 대사를 기다리다 못해 그 이익 여분의 요산과 중성지방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마치 과거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사람이 일하던 공장 모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던 작업 속도를 증가시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각 노동자들 옆에 부품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공장의 부품이 쌓이는 누적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과당이 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기전이다. 이 심각한 문제는 과당이 간의 부담을 채우는 데 필요한 양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청량음료 한 캔 또는 과일 주스 한 병 속에 들어있는 정도의 과당 양만으로도 이런 현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더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당의 누적과 넘침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당을 적게 먹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편법으로는 과당이 든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는 방식을 택하거나 운동을 격렬하게 하여서 이를 에너지로 소비시키는 방법도 있다. 생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은 부담을 받고 그 여파로 간세포에서 중성지방 합성이 늘어나게 된다. 결과로 간세포 속의 지방 광물들이 증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종류와 스펙트럼 지방간, 간경화 간에 이런 병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간의 주요 작업인 해독 및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 피로, 복부, 백만, 소화장애, 심지어 황들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간경화로 발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미리 알고 과당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간에서는 술로 인해서 간경화 올 수 있지만은 술 한 방울 먹지 않고도 과당 섭취 시에 의해 간경화를 맞이할 수가 있다. 과당은 또 통풍의 또 원인이다.
앞서 가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들이 모두 시너지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가 여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당이 간세포 속에서 프락토키나제에 의해서 빠르게 인산화된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의사들은 통풍이 원인을 효율이 상당히 높은 고단백 식품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것이라고만 주장해왔다. 이제 가당이 여산 생성을 증진시키는 확실한 기전이 밝혀진 이상 통풍이 더 이상 고단백 식사가 아니라 가당의 과잉 섭취에 의한 식이 질환에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통풍의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가당은 본대성 고혈압의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본대성 고혈압을 지나치게 나트륨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진단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가당을 섭취하면 요산 생성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혈관 내 비세포에서 산화질소 방출이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나트륨과 수분 저류가 동반되는 기준을 모르고 있다. 가당을 해서 EMP 요산이 된다라는 건데요. 가당은 친염증 환경을 조성한다. 가당에서 진해진에서 요산 생산을 증가시킨다. 본래 요산은 세포 밖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지만 세포 속에서 자은화제 역할을 한다. 세포 속 요산 레벨이 증가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전신 염증 마커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서는 여성결증이 근육, 관절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가당은 포도당보다도 더 들이대기 대사 장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당은 만성적으로 알코올과 비슷한 병을 일으킨다. 가당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알코올 섭취 때와 유사한 질환들이 몸에 발생하게 된다. 만성 가당 섭취 시 고혈압, 만성 알코올 섭취 시 고혈압, 심근경색 이상 지질증이라 가당 섭취 시, 만성 알코올 섭취 시 췌장염이 이렇게 되어진다. 곡물의 문제. 곡물은 인류의 기본 식량이 자원이다. 이러므로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 자신의 입장은 무척 곤혹스러운 점을 먼저 밝혀두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곡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입장에서 건강 관련해서 필요하는 본이다. 신석기 시대 곡물의 문제가 해서 곡물의 영양 면역학적인 문제가 역사적으로 장래 전신 영양 불균형 등등에도 글루텐 민감증도 있고요. 그래서 곡물 때문에서 여러 가지 답답함, 글루텐 민감성은 전신 빈혈, 셀리악, 서루, 보수 등등을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곡물성의 렉틴과 비틴산 그리고 단일분해 억제제 같은 반영양 물질도 있다. 렉틴은 세포막에들로부터 이들을 요착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곡물은 물론 같이 섭취한 다른 음식의 소화에 흡수까지도 방해하는 작용을 해서 장점막 세포에도 손상을 줘서 장내염증을 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비틴산, 렉틴 이야기했네요. 자가면역 질환 치유 방법. 곡물의 대사장애 문제란 곡물을 몸 안으로 흡수되면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 식품이다. 그러므로 장기간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대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 우유의 패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장기간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서 골고루 그러므로 곡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종 대사 장애가 뒤따라 이어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셋째, 곡물과 치아 건강 사이 문제로 곡물을 먹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말달려 있어야 한다. 곡물에 나는 이런 아이들 사람들로 곡물 위주의 식사를 중단하고 이를 지방 연료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16장에서 알코올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은 에탄올을 말하는 것이다. 에탄올 역사 탄수화물 역시 포도당 연료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스러운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에탄올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전부 소비되는 에너지원으로 섭취 후에 우선 10%가 소위 1차 통과에 의해 사라지고 나머지 10%는 특별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수되어서 확산작용에 의해서 공포, 근육, 뇌세포 등에 직접 소비가 된다. 에탄올 대사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세포질에 이렇게 되어지고 경로가 찢어졌던 에탄올은 세포 속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브로마일데히드처럼
우리 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성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에 손상을 주고 세포 개선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지질과 산화 증상은 전자 전달 세포막 결합에서 또 핵폭구를 방해하고 또 맥질 결합에서 또 보호체 활성화하고 백혈구에서 과산화 수소를 형성하고 간 조직에서 어겨질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밖에 아세토알데히드 등 같은 장을 통해서 간 조직에 손상을 준다. 지질 과산화 증상. 그러므로 아세토알데히드는 가능한 빨리 다음 단계로 분해시켜서 배출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아세틸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에너지 활성에 사용되거나 지방성 합성의 원료가 되도록 한다. 에탄올을 적정량보다도 많이 마신 경우에는 ADH 경로에 의해 메오스 경로로도 활성화된다. 메소 경로는 ADH 경로에 비해서 에너지를 소유하는 경로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메소 경로가 발달하여 점점 더 술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술이 분해되지 않고 중간산물 아세토알데히드가 축적되어서 온갖 숙취와 고통, 짐의 얼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앞서 제14장 과당의 문제에서 과당을 장기간 섭취하면 몸에서 알코올 장기 섭취 때와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알코올도 아세토알데히드 때문에 간에서 과당간이 다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일부가 뇌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간다. 중추신경계 억제, 혈관 낙장, 혈압 저하, 원저하, 빈맥신경 수축력 저하, 여러 동공반응, 인여 현상 이렇게 반면에 과당은 뇌세포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추신경계의 중독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 저지하지만은 과당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먹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은 이런 과당이 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 간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알코올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코올이는 세균을 부과하고 있다. 알코올이 뇌로 들어가서 급성내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면서 술을 마시라는 의미인 것이다. 뇌세포 저하. 한편 얼마 전 언론에서 적당한 음주가 술을 한 방울 더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서 건강에 잠시 도움이 된다는 메타 연구 결과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알코올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외주가들 입장을 정당화시키자며 그들의 옹호를 기사한 적이 있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일부 전문가들도 대중들에게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장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메타 연구 결과가 잘못된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이 과거에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그룹에 속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적정량의 술을 먹는 그룹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론이 잘못된 것이고 연구 어리였음이 나중에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건강한 상태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위상에서 우리는 알코올이 건강과 정서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도리어 손에 막히지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앞서 에탄올은 간에서 보다보다도 4배 정도로 많은 구연산과 아세틸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들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방향으로 전용되다 보면은 많은 양의 VLDL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이상지질 혈청이라고 부른다. 간세포는 자기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VLDL을 혈액으로 방출해서 이상지질 혈청을 만들고 혈액은 이상지질 혈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를 혈액으로부터 뽑아 지방 조직 속으로 집어넣어 저장시키란다. 그래서 알코올을 계속 마시게 되면 복부와 내장 주변에 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에 간세포가 많은 지방산을 혈액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간세포 내에 쌓아두면 이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는데 이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당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유사하다. 그리고 일부 지방산들은 근육으로 보내지는데 근세포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세포에 지방산이 쌓이게 되면 근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과 근육이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나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대사 증후군도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다. 지방의 이른바 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알코올성 그렇군요.